저희가 그 캠페인 두 번째 강연을 동국대학교에서 하게 됐는데요. 이 강연을 하면서 오늘도 제가 그 마음속 다짐을 하고 올라왔는데 자리에 이제 참석하신 청춘들께서 스펙이 아닌 내일로 만드는 그 내일에 미쳤으면 한다는 일단 바람을 좀 전하고 싶었고요.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요즘 힐링 콘서트나 위로를 받는 콘서트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이제 그치지 않고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고 우리가 아픈 이유를 정확하게 좀 진단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바람이 있습니다. 강연 콘서트 신청하신 글들을 제가 그 사무실에서 출발하기 전에 잠깐 읽어봤거든요. 최정우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변명이 입에 달려 있습니다. 변하고 싶습니다. 김유진님께서는 이렇게 써주셨어요. 피로 회복제 말고 스펙 회복제가 절실함. 꿈보다 좌절이 커져버린 20대 청춘. 이렇게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김태중님은 이렇게 써주셨어요. 고작 취직이라는 것만 보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변화의 계기가 될 만한 것을 찾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주신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저를 비롯한 이제 그 새 연사께서 여러분들의 이 이야기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오늘의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섰습니다. 저는 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나머지 두 분이 스펙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스펙이 어떻게 의미가 없었는지를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스펙에 대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스펙의 허와 실에 대해서 좀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를 제가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스펙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부터 여러분들하고 조금 교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립어학원 사전에도 이미 등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토익 따위를 합한 것, 점수 따위를 합한 것을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근데 스펙의 본래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사시든지 뭐 자동차를 사시든지 이렇게 보면 사양서가 있습니다. 제품의 사양서가 원래 스페시피케이션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사람한테 쓰여지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15년 전에 이런 채용이라고 하는 분야에 들어왔을 때 서치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급 인재를 채용하는 헤드헌터들이 있어요. 그 헤드헌터들이 쓰는 업계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막 일하면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후보자 스펙이 어때? 야, 이 스펙으로 되겠어?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그 말의 의미를 몰라서 업계 선배들에게 기웃기웃 대하면서 이제 배웠던 글의 말 뜻은 뭐냐면 그 헤드헌터가 고객에게 추천하는 후보자의 경력, 굳이 스펙이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찾으려면 경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학력을 그 후보자가 갖추고 있는지, 무슨 업종과 직종에서 직급 직책 수준은 어떠했던가를 그냥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말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말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스펙이라는 것은 대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생들에게 쓰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대학가를 둘러봤더니 온 대학에서 이런 이제 이 표현에 다들 몰입하여 있고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청춘을 허비하고 있고 청춘을 고민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이러더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그 스펙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구직의 조건이 되었는가를 또 제가 돌이켜봤는데요. 인크루트가 98년에 처음 인터넷 채용이라는 장르를 만들었고요. 인터넷 채용이라는 장르가 생겨서 생긴 새로운 그 현상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기업의 입사 지원서 쏠림이라는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편으로 접수하고 방문으로 접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꼭 지원하고 싶은 사람만 그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현상들이, 특징들이 있었다고 하면 인터넷 채용이라는 걸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버튼 클릭, 입사 지원 클릭 이렇게 하면 이제 입사 지원서가 기업체에 도달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체 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직장에는 입사 지원서가 만장, 2만장 이렇게 쌓이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기업체는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은 주어진 시간 내에 이 서류 전형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생겼고, 그래서 인크루트 같은 업체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됐냐면은 서류 전형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솔루션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펙이라는 단어가 태동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단어가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그게 신입사원의 서류 전형에
가점 항목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건 아마 그때 때문이지 않을까, 그때 기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2만 장, 3만 장의 서류들이 접수되다 보면은 보통 인사처에서 이런 서류 전형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 2주 정도입니다. 근데 이 안에 정성적인 평가들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입사 지원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필드값에 가중치를 매겨서 점수화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류 전형의 필터링과 랭킹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랭킹과 필터링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뭘로 알고 계시냐면은 스펙이라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상에 가점 항목 가운데 숫자화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죠. 학교, 학점, 토익 점수, 자격증 이런 것들은 다 점수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날부터 스펙이라고 구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급기야 신조어로까지 등록되는 그런 사회 현상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는 스펙이란 예전에 헤드헌터가 쓰던 경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학가에서 쓰고 있는 스펙의 일반적인 의미는 서류 전형에 필요한 정량적 평가 기준이 되는 항목의 총체,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도의 정의를 일단 서로 공유를 하고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스펙의 진심을 말한다라고 이제 제목을 좀 붙여보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깜짝 놀란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례 몇 가지를 제가 지금 꼽아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스펙이 정확하면은 문제가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스펙에는 진실보다는 반토막 진실보다는 허구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스펙에 여러분들의 청춘이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부터 이 캠페인이 모의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지를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다른 기회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채용시장에서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스펙은 있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대기업의 서류 전형에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서류 전형의 가점 기준이 스펙이라고 하면 그것은 있다. 없다, 타파해야 된다. 저 이거 의견 좀 다릅니다. 올해부터 이제 저희 정부에서도 스펙이 타파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스펙이면 서류 전형 기준으로서 대기업이 타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펙은 채용시장에 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OX 퀴즈를 혼자 할게요. 모든 기업은 면접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서류 전형의 정량적 평가를 한다. 이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모든 기업은 면접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서류 전형의 정량적 평가를 한다. 지금요. 1, 4분기, 이제 3, 4, 5가 상반기 공채 시즌이에요. 신입들 공채 시즌인데 올해는 조금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거치면서 5월에 채용이 굉장히 지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상반기 신입 공채가 끝났는데 지금 이제 5월달 이제 채용을 하는 데들은 제약이니 중소기업이니 이렇게 그 3, 4월에 채용을 하지 못했던 이제 업종군이나 기업들이 지금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질문의 내용은 이렇게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모든 기업이 서류 전형을 할까요? 정량적 기준의 서류 전형을 할까요? 이거는 한번 대답해 주세요. O, X. O 한번 손 들어볼까요? O. 네. 내려주세요. 생각보다 O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도 많군요. X도 그만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X입니다. 왜 X냐면은 제가 아까 힌트를 드린 것처럼 입사 지원서에 접수되는 양이 사실은 이 입사 지원서의 데이터베이스와의 필터링과 랭킹의 요구사항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입사 지원서의 접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몇 명이 되는 인사 담당자들이 그런 이제 서류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내가 취직을 하려면 세간에서 얘기하는 모든 스펙을 갖춰야 된다?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몇몇의 대기업에 필요한 조건이다라는 이게 진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스펙을 갖추지 않으면 대기업에 입사 지원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O라고 알고 계시는 분. 또 한 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X입니다. 자, 어떻게 X냐면은
요즘 학력 조건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펙이라고 하는 서류 전형의 조건과 상관없는 TO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한 SK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데들이 입사 지원서를 받을 때 그런 정량적 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다 갖추어야 입사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요. 두 번째 진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 현대, 기아 자동차 이렇게 입사 지원서 파일을 열어요. 예. 전송 버튼을 딱 눌러요. 예. 이거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그리고 서류 전형 평가 기준에 필터 조건들,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자에서 제외됩니다라고 명시하지 않는 바에는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서는 고스란히 도달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스펙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 기업에 입사 지원할 수 없다라는 질문은 답변이 X가 맞습니다. 대기업은 모든 스펙을 서류 평가한다. 이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들은 이야기 전에 굉장히 놀랄만한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처음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8대 스펙, 10대 스펙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펙의 가짓수에도 굉장히 많이 놀랐고 또 하나는 그런 스펙을 갖추어야 입사 지원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입사 지원자 중에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랭킹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인크루트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리고 대량의 입사 지원서가 접수되는 기업에 채용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비중도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이런 곳에 서류 전형 기준을 제가 사실 그대로 여과 없이 어떤 기업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과 알고 있는 그 사실과 제가 이렇게 인크루트에도 이렇게 올라와요. 예를 들면 합격 스펙 이런 단어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합격 스펙, 예를 들면 남부발전 합격 스펙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알잖아요. 알지만 말 못하는 진실이 있죠. 근데 그 내용이 사실과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게요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읽은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 또 막 바이럴 하겠죠.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저거 다 해야 된다 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다는 거죠. 이 질문이 이제 그 질문인데요. 대기업은 모든 스펙을 서류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8대 스펙, 10대 스펙 전체를 보는 기업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8대 스펙 중에 일부를 보는 데들이 있고요. 재작년인가 어떤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만 가지고 서류 필터를 했어요. 랭킹 작업을 했고요. 이게 매해 달라요. 모든 기업이 똑같이 하는 기업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채용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인사팀에서 채용 기획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최종 품위 인사 임원과 대표이사의 최종 품위를 득해서 채용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뭐가 들어가냐면은 합격 기준이라는 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게 대표이사가 누군가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해에 어떤 사람의 성과가 어떤 공통성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매년 달라지게 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채택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매년 그런 사항들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가에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토익 점수가 800점 이상이어야 한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얘기 학교에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정확하게 구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12년도에 삼성전자는 뒤에서 나올 정답을 제가 미리 얘기하면 마케팅 분야에는 토익 점수가 이 정도 돼야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 하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구체적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아까 얘기했죠. 조회수 많은 어떤 정보를 보고 흘리는 구전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바이럴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대학가에 너무 만연하게 알려져 있더군요. 대기업은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한 서류 전형을 한다. 이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제가 삼성전자 팬은 아닙니다. 예를 자꾸 들게 되는데요.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인사 경영 분야다. 예를 들면 혹은 영업 분야다, 마케팅 분야다, R&D 분야다 이런 이제 분야에 따라서 가점 기준들이 다 틀려요. 예를 들면 이공 계열을 뽑는데 토익 점수의 기준을 문과 계열만큼 더 높이는 게 합리적일까요? 아니죠. 이렇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토익 점수는 몇 점이라 하더라.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스펙별 가점 기준은 동일하다. 제가 이것에 굉장히 놀란 사례가 이런 거였는데요. 캠퍼스에서 만난 어느 여자친구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솔직히 휴학을 하게 됐대요. 휴학을. 그래서 저는 휴학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유도 말씀드릴 텐데요. 휴학을 하게 됐다 그래서 저희 이제 첫 질문은 왜? 이거였어요. 왜? 근데 우리 친구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휴학을 해서 토익을 30점 정도를 올리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 니 몇 점인데? 그랬더니 제가 굉장히 찡 했는데요. 이 친구 토익 점수가 900점이었어요. 900점이었는데 30점을 더 올리기 위해서 휴학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휴학을 하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친구의 이유는 토익 점수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를 잘 들어봐 주세요. 기업은요, 스펙별로 가점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학교냐, 그 학교의 전공 매칭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공 부합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전공의 학점은 어느 정도 되느냐, 요구되는 토익이든 토플이든 공인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관련된 자격증은 가지고 있느냐, 어학연수는 다녀왔느냐, 봉사 점수는 있느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다 채택하는 데들이 있고 이 중에 일부만 취하는 데들도 있다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준의 가점 항목들을 수립을 하는데 모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얘기대로 8대 스펙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서류 전형값이 100점이라고 하면 100점 나누기 8이냐? 100점 나누기 8일까요? 되게 집중해서 봐주시는데 대답은 안 해주시고 당연히 아니겠죠. 예, 그 기업에 생각하는 가점 비중이 높은 항목들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저랑 잠깐 이 잔디밭 토크를 했던 친구의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현재 내가 900점인데 토익 30점을 업해서 이 친구가 올릴 수 있는 서류 전형의 총량적 점수가 30점 올라갑니까? 30점 올라갑니까? 절대 아니죠. 예. 예를 들면 어떤 업체들은 토익 점수를 가점 비중을 10점을 두기도 하고요. 어떤 데들은 20점을 두기도 하고 어떤 데는 30점을 둬요. 그러면 900점 같으면 거의 그레이드가 최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900점부터 예를 들면 10점 만점에 10점을 주는 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이 친구는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데가 그 기업이었다고 하면 굳이 점수를 올릴 이유가 없는 친구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런 무제한 맹목을 통한 점수 올리기에 몰빵되어 계시잖아요. 그쵸, 여러분? 아닌가요? 그쵸, 여러분? 예, 몰입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청춘들이 하고 있는 배팅은 주식보다도 더 불확실성에 기반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0.1. 네.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시작 전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우리 청춘들이 0.1%의 가능성에 몰입되어 있다. 이 0.1이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대기업의 기업 비중입니다. 0.1%의 대기업을 절대 숫자로 표현을 하면 3,000개수 정도가 되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기업을 언급해 주세요. 네. 그러면 3,000개가 나올까요? 나올까요? 여러분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기업의 숫자는 3,000개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기업의 명은 3,000개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B2B라고 그러잖아요. 기업 간 거래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은 소비자 마케팅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건실도와 규모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데들은 이런 데죠. 광고 많이 하는데. 맞습니까? 예. 입사 지원자가 어디가 많을 것 같습니까? 건실한 기업이 많을 것 같습니까?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일 것 같습니까? 예. 후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조회수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 숫자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업의 내용보다는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비중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어느 특정물이 그렇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0.1% 3,000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극히 일부의 대기업 거기에 필요한
스펙 그런 기업들이 입사 지원서가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류 전형의 가점 항목을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서류 전형의 랭킹을 잘할까를 고민하는 기업들인 거죠. 그 기업의 몰두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0.1%의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경우의 수로 따지면 300개도 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0.01% 정도 여러분들이 몰입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 12입니다. 이 12는 뭐냐면 0.1% 3,000개 기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의 근로자 숫자입니다.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은 주로 제조 라인에 근무하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더 가능성이 좀 줄 수는 있겠군요. 그러니까 절대 숫자로 표현하면 대략 180만 명 정도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0.1% 180만 명에 속하기 위해서 스펙 열전을 마다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그 취업 코칭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대기업만 가려고 그래? 안 되는 거 뻔히 알잖아. 그러면 눈높이를 낮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요. 저는요, 눈높이 여러분들 낮추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20대의 눈높이를 낮추면요, 30대, 40대, 50대, 60대는 어떡합니까? 앞으로 눈높이를 낮출 기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 못 간다고 눈높이를 낮추라는 조언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12%에 들기 위해서 0.1% 기업의 12%의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몰빵하는 거, 몰빵하는 거. 여기서 몰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기업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 3년 재수를 하면서 대기업을 준비한다는 건요, 그건 고시한다는 겁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정도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하는 거죠?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청춘의 여러 가능성 중에 굳이 여기에 포커스해야 할 이유를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나는 사실을 위해서 정정당당한 판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자동차, KT, SK 이런 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시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는 고시라면 하세요. 그거 말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본질에 대한 질문 한 자 없이 그냥 대기업에 가려고.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은 스펙에 몰입하기 위해서 집에밥 축내면서 2, 3년 여러분들 투자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반드시 이제 그것이 목표라면 가시고요. 근데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뒤에 이제 우리 연사님들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뜻대로 인생 사는 분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항상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더라도 플랜 B는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내가 대기업이 목표인 이유를 살펴보시고 그게 목표라 하더라도 대기업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스펙 따위를 갖추지 않았다고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버리세요.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공안이 안 맞는 거예요. 연애를 하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여자라 하더라도 남자라 하더라도 나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기업 마찬가지입니다. 만, 또 숫자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가고 있습니다. 만이 뭐냐면은 한국 직업사전에 등재된 직업의 개수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2배 정도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산업과 직업 분야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10,000개 정도의 직업이 먹고 사는 일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에 4년 동안 이제 교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매년 4학년만 제가 맡았습니다. 가장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4학년 수업만 200명 클래스를 늘 운영을 했는데 항상 수업 시작할 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알고 있는 직업을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 4줄이잖아요. 비슷한 사이즈인데 그럼 2줄을 못 넘어갑니다. 2줄을. 항상 2줄을 못 넘어갑니다. 10,000개 중에 20개가 잘 안 나와요. 그럼 이 얘기는 아까 제가 대기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했던 그 대목과 비슷한데 실제 여러분들이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민으로서의 떳떳한 생활을 연기하기 위한, 사회생활을 떳떳이 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능성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10,000개의 직업 중에 불과 20개 내외를 알고 있으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만 20개를 알고 있냐는 거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만 20개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이 자리 밖에 있는 사람도 20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모든 사람들이 그 바늘구멍에 목매달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주식의 배팅과 같은 건데 인생이 다른 가능성이 충분히, 경우의 숫자가 더 많은 경우의 숫자가 밖에서 막 손짓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잘못된 관점 때문에 이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스펙이라는 거는 대체할 수 있는 뭐 비슷한 단어가 경력 정도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신입들은요 서류 전형에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스펙 따위를 봅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잡마켓에 나와서 경력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일로서 어느 정도의 연차를 갖추었냐, 스킬을 갖추었냐가 경력의 핵심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직원들, 동료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동료들이 무슨 학교를 나왔는지 고졸인지 대졸인지 알지를 못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을 잘 하느냐가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졸인 줄 알았던 팀장이 어느 날 인사 파일에서 고졸인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저와 같은 현상, 많은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스펙이 부족하면요, 지금 휴학을 하거나 편입을 하거나 졸업을 미루실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력을 갖추세요. 근데 이 경력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종 곱하기 산업 곱하기 레벨이에요. 신입은 레벨이 없기 때문에 직종과 산업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잡마켓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들어갔다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겠죠. 사원, 대리, 과장, 부장. 부장 안 되면 잘리고, 부장에서 승진하면 임원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근데 실제 이제 필드에서 일을 한 사람들 몇몇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기업에 입사하면 그러한 로드맵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실제 필드는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어요. 쪼개져 있다고. 예를 들면 대한민국엔 3대 바리스타가 있다고 해요. 나는 이 사람은 대기업들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3인 바리스타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업대응 공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내가 정형화된 일반적인 코스를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채용 분야예요. 그럼 이 분야에서 저는 탑이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잡마켓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에서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은 짜여진 이제 골목대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걸 알려고 하면 이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입사원은 레벨이 없다 치고, 그러면 10,000개의 직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통계청에서 구분한 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면 대분류 기준으로만 해도 21개의 산업 분야가 있어요. 보세요. 경력자가요, 이직을 할 때 이 사람이 전자에서 마케팅을 5년 한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 빈가 업체에서 5년 동안 마케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마케터를 뽑을 때는 전자에서 마케팅 5년짜리를 선호하겠습니까? 빈가에서 마케팅 5년짜리를 선호하겠습니까? 묻지 않을게요. 당연히 전자에서 마케팅 5년짜리를 선호하게 되겠죠. IMF 이후에 이런 현상들은 기본이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직종뿐만이 아니라 어떤 필드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오늘 제 다음에 오신 분들은 뭐 짠 건 아니지만 다 IT 분야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IT 분야의 대가들이신 거예요. 그 바닥에 탤런트를 구축을 하고 그 바닥에서 스타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대하는 처우나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의 수를 이해하고 출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그냥 기업명에 몰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멈추십시오. 창업이 기회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패스할 텐데 직업체험 코디네이터, SNS 전문가, 정리 컨설턴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직업적인 창조를 통해서 잡마켓에서 또 그러니까 페이를 받는 이제 분들의 실질적인 직업들입니다.
이런 직업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이런 서비스 직군들의 창직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직업사정은 만 개지만 이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좀 더 발전된 나라에 가면 2만 개, 2만 5천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창직 30대, 40대, 50대가 하느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더 있다. 그런데 10이라는 숫자 한 번 더 제가 읊고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한민국의 대기업 종사자만 하더라도 12%가 넘나 그랬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분의 책에서 제가 읽은 건데 보통 직업을 선택할 때 능력, 흥미, 적성을 갖추었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직장 생활을 너무 만족하게 하시는 사람들은 10%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가도요 1년 내 회사를 퇴사하는 분들의 비중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3년 내 상여율이 어떤 그룹은 5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시를 통해서 들어간 기업에 여러분들이 남는 가능성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 퇴사예요. 구조조정된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애달아서 들어갔는데 왜 스스로 걸어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들어갔더니 아닌 거죠. 무엇이 본인의 기대 사항과 안 맞았던 거죠. 한번 또 우리 고려해봐야 되고요. 360만이 이제 뭐냐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360만 중소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중소기업이 좋다, 중소기업에 가라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창직 창업의 기회도 있고 대기업 3,000개뿐만이 아니라 360만 개의 중소기업에도 여러분들의 기회,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산업 분야에 예를 들면 그 해당 직업의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대기업에 가면 그런 유연성 매우 낮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선택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를 중소기업에서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외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중소기업에서도 1억 연봉자 될 수 있고 2억 연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대기업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에서 투자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직도 돈과 시선에 걸려서 난 대기업 고시해야겠다 하십시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직장인 최고의 재테크는요 은퇴를 놓치는 겁니다. 앞으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는 주식도 아니요, 부동산도 아닙니다. 채권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월급을 오래 길게 받는 겁니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기업같이 프레임워크가 딱 갖춰준 곳에서 따라가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장에서 승진 못하면 안녕히 가십시오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잡체인지와 커리어 체인지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이 시간에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잡체인지와 커리어 체인지를 9회에서 10회 정도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진출할 때 처음 선택한 직업을 가지고 끝까지 잔막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9번에서 10번 정도. 그리고 미래 사회는 한 가지 직업만으로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하시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에 직업 선택을 하실 때 너무 진지한 것도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런 부딪힘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남보다 많은 연봉과 간판이 중요하세요. 청춘 A씨 다 써버리세요. 여러분 청춘 A씨 다 써버리세요. 20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30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시절을 지나가야 안다고 하죠. 청춘 A씨 다 써버리세요. 청춘. 아직도 내가 내일을 찾지 못하는 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스펙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스펙 때문이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청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춘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